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한 주의 이슈를 정리하는 토요 랭킹쇼 지금 출발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 3,000명 돌파. 추석 연휴가 지나자마자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국내 확진자가 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인데요. 코로나 확진자는 3,273명입니다. 73명입니다. 특히나 수도권 서울의 확진자가 1,217명으로 77.4%, 수도권의 확진자가 7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연휴 전부터 증가했던 이동과 접촉이 실제 확진자 급증에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현종 의원님, 네. 현재 수치에는 추석 이동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3,000명 넘어서 4,000명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그렇죠. 어떤 지금 상황입니까? 지금? 일단 추석 연휴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려면 사실상 다음 주 정도 돼야 잠복기가 지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예. 지금까지 오늘 확진자를 보면 3,200명, 지금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이후에 가장 많은 지금 하루 확진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추석 연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 백신 접종자가 포함될 경우에 8명까지 사실은 이제 만나는 걸 허용을 했거든요. 예. 아무래도 지방에 내려가는 거는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 간에 3, 4, 5 만나는 거는 그동안보다 상당히 많아졌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지금 1차 접종률이 70%에 달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 확진자 숫자가 이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가락시장발 이 증가세도 상당히 심상치 않아요. 예. 네. 특히 아마 이번에 이제 3,000명 넘는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 이제 이 추석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많은 숫자가 일단 이 검진을 한 결과는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지금 전문가들은 일단 다음 주가 아마 최고의 피크가 될 것 같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말고 지금 다음 주까지 이제 확진자 잠복기가 지나서 검사를 하고 하면 거의 4,000명대에 달하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은 하고 있는데, 물론 예전보다는 이제 이 치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 붕괴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코로나 발생 이후에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가장 큰 걱정은 방역 기준을 완화하는 위드 코로나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다음 달 말부터 위드 코로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달 말 정도 되면 이제 접종 완료율도 70%를 넘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 되면 우리도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다음 달 무렵쯤 되면 그런 구상들이 보다 가시적으로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 교수님, 일단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율이 7%가 넘으면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다고는 보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돌파 감염률도 굉장히 높은 상태고 지표를 보면 이동량 감소도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위드 코로나가 가능할까요?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물론 점차적으로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한꺼번에 확 풀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뭐 마스크를 완전히 벗거나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점차적으로 모임의 인원수라든지 아니면 시간의 연장이라든지 영업시간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가능해질 걸로 보여져요. 이유가 뭐냐면요. 접종률이 올라가면 가장 눈에 띄게 바뀌는 게 뭐냐면 위중증, 그러니까 위험하거나 중증으로 올라가는 확률이 줄어들고요. 두 번째 사망률이, 치명률이 줄어듭니다. 네. 싱가포르 예를 들어보고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었잖아요. 어제만 해도요. 하루에 1,504명이 확진이 됐어요. 근데 인구가 보면 싱가포르 인구 590만 밖에 안 돼요. 예. 우리나라 인구하고 비교해서 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13,000명 정도 확진된 거라고 봐요. 인구 규모로 본다고 하면. 예. 그런데도 전혀 그 위드 코로나 시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접종률이 82%거든요. 이유는 중증화율이 1.8%예요. 그러니까 확진자 중에 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1.8%로 낮고, 두 번째는 치명률이 0.2%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료 체계가 의료 시스템이 감당 가능한 정도라고 하면
독감 수준의 어떤 바이러스로 치부해도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그 점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중증 환자가 24%가 감소를 했고 한 달 만에 또 우리가 이제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치명률도 7월 한 달 치명률이 0.19%예요. 이제 8월에 더 떨어질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돌파 감염이 생기더라도 일단 감염되고 나서 중증으로 가거나 사망률로 갈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일정 부분의 어떤 제한을 약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키면서 일반 예전의 사회로 돌아가는 어떤 단계적 절차는 가능할 걸로 보여진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위드 코로나 결국 방역 기준을 완화하려면 무엇보다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할 텐데요. 유엔 총회에서 방탄소년단 BTS가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알리는 연설을 하자 세계 팬들이 백신 인증샷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BTS 연설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지금은 10대, 20대들을 코로나 로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친구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고 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웰컴 제너레이션이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저희 7명 모두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 접종은 저희를 기다리는 팬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오기 위해 끊어야 하는 일종의 티켓 같은 거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도 그렇고 새로운 일상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우리 곧 얼굴을 마주하고 만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백신 접종은 정상화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어떤 티켓 같은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방탄소년단이 백신 접종 발언을 한 이후에 SNS에는 인증 물결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아미도 백신 접종을 했다. 이런 해시태그를 다는 게 유행이라는 건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 백신 접종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BTS 팬클럽 이름이 아미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K-팝 다른 그 팬클럽과 달리 BTS 팬클럽 아미는 특히 이제 미국에서 팬덤이 굉장히 크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미가 무슨 약자라고 하던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미란 뜻이 군대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와 한 2년 동안 그 싸우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때 아미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와 싸우는 군대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미가 백신을 접종하면서 백신을 맞아라, 나도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백신의 중요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홍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유엔 사무총장, 전 세계 외신에서도 BTS에 대한 찬사를 이어갔습니다. 백신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 대통령은 미국의 한 방송에 출연해 BTS의 안무를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게 퍼미션 투 댄스는 노래도 아주 아름답고 또 안무도 아름답지만 차이를 뛰어넘는 어떤 통합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세계인들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게 다 마지막 이걸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요. 예. 네, 이 의원님 지금 영상으로 함께 안무를 보고 계신데 이 안무 속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즐겁다, 또 춤추자, 평화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이번 아마 유엔 총회 참석차 이제 문재인 대통령 방문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방문이 주가 아니라 BTS가 방문하는데 문 대통령이 따라간 듯한. 왜냐하면 뭐 온갖 BTS로 이제 찬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유엔 사무총장도 마찬가지로 BTS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BTS가 한번 백신 맞읍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전 세계 아미들이 동시에 이제 백신을 맞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백신을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한 50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또 백신 거부감이 있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네. 그나마 우리는 그래도 백신 이게 접종했던 분이 많은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백신 아예 안 맞겠다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지가 않은 이유도 이게 뭐 개인의 자유나 선택의 문제 뭐 이런 걸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는 개인의 어떤 자유를 넘어서서 집단의 어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좀 희생해야 된다 이런 또 논란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BTS가 유엔에서 사실은 이제 대중 가수가 유엔에서 이런 연설하기가 거의 드물고 또 BTS가 그동안 보여줬던 메시지가 보면
이게 상당히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BTS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활동이나 등등에서 그만큼 파급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마 이번에 BTS 연설을 통해서 이 세계적인 백신 접종률이 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오늘 처음으로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고 다음 주면 4,000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BTS처럼 백신을 맞자 그리고 백신 접종을 높이자 이런 이제 운동들이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다음 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위드 코로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더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백신 제약사 관계자들이 델타 변이가 마지막 대유행이 될 수 있다 이런 낙관적 전망을 한 건데요. 함께 보시죠. 화이자 이사입니다. 백신 면역 회피하는 변이가 출현하지 않는 한 델타 변이발 대유행이 세계적으로 마지막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했고요. 네. 모더나 최고 경영자도 1년 안에 일상으로 복귀 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진문 교수님, 예. 조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 코로나에 확진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예. 백신 제약사들의 저 전망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근거는 이런 거예요. 이게 백신이 코로나19 백신도 코로나 일종이잖아요. 감기 백신들이 코로나 종류거든요. 감기 백신처럼 독감 백신처럼 일상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착화라고 보통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예.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매년 이제 계속 백신을 맞아야 되는. 우리가 독감 백신을 매년 맞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런 이제 코로나 관련된 백신도 계속 맞으면서 함께 토착화된 어떤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위험성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올 이제 겨울 되면 환절기가 되면서 독감이 또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독감 백신이 공급되고 있거든요. 네. 이제 9월 말 10월 초부터 이제 독감 백신을 맞는데 가능한 한 함께 맞으라는 게 전문가들의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독감하고 코로나가 함께 걸리게 되거나 아니면 이게 함께 유행하게 되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독감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이미 맞으신 분들도 독감 백신을 함께 맞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체적인 전망이고 지금 이제 그 백신을 만드는 회사의 전문가들은 일반 독신의 일종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전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코로나 소식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한랭킹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한랭킹은 초호화 고문단의 특별한 인연. 추석 연휴에 대박을 내라는 뜻으로 화천대유하세요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였죠.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도 뜨거운 쟁점이었는데요. 여야 대선 주자 대리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특혜 사건은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입니다. 권성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 좀 사실과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기가 막혀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 당시에 한나라당이 그렇게 민간으로 해가지고 다 해보려고 했던 거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공영개발로 돌립니다. 권성동 의원님 법학 배우신 지 다 오래돼가지고 까먹으신 것 같은데요. 적어도 공공의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굉장한 노력을 했다라고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의원님? 나한테 지금 궁금해지는 네. 권성동 의원님 하면서 국회의원 생활 사선하는 동안에 저런 태도는 처음 봅니다. 좀 더 수양을 쌓아야 되겠다. 네, 조금 전에 보신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수행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얼마 전 윤석열 캠프에 공식 합류했죠. 그렇다 보니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이 대리전을 치른 그런 모양새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결국 양 캠프가 이 사안을 어떻게 공격하고 방어하느냐에 이번 대선의 어떤 중요한 핵심 분기점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국회 상임위는 출석한 장관한테 뭔가 물어야 되는데 그렇죠. 서로 의원들한테 지금 묻고 대답하는 이런 공방을 벌이는 이런 장면이 이제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역대 대선을 보면 그 대선의 핵심적 쟁점들이 이제 한두 가지씩은 있거든요. 근데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지난 우리가 4.7 재보궐선거를 좀 기억해 보시면 그때 당시 LH 사태가 사실은 뭐 거의 선거를 휩쓸었습니다. 이 선거 직전에 LH 사태가 터지면서 이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됐고 실제 그것이 여당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대장동 문제는 사실 부동산 문제라는 그런 또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이재명 지사의 이제 브랜드가 일 잘하는 이재명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여당 후보로 상당히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본인이 이걸 가장 그동안 성남시장을 하면서 가장 자랑스럽게 잘한 일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근본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지지율의 토대 이게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 측도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운 것 같고 적극적으로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문제가 아주 좀 민심을 좀 거스르는 이슈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첫째는 물론 본인은 공공개발을 했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공공개발 이면에 7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이 공공개발에서 얻은 이익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었다. 과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 이 부동산 이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데 그렇다면 그 돈은 전부 다 사실은 그에 입주하는 분들이 낸 돈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런 토지 소유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연 피해를 보는 게 이게 과연 잘한 일이냐라는 이제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이렇게 폭발적인 어떤 많은 수익을 얻던 이 구조가 뭐냐? 결국 이거는 부동산 가격의 아주 급격한 폭등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지금 여당 경선이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10월 10일 정도인가요? 그때 되면 대충 이제 결론이 날 텐데 이제 거기에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여당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이 이슈는 이번 대선의 핵심적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검찰 수사나 특검 수사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수사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단기간 내에 결론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렇다면 이게 계속 이슈가 될 때고 아마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문제를 제기를 계속할 것이고 아마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는 아마 이번 대선에서 이 대장동 이슈가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예. 네, 대장동 특혜 의혹이 이렇게 정치권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법조계가 더 술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직 대법관부터 전직 특별검사에 이어 이번엔 전직 검찰총장 등 그야말로 거물급 법조인들이 화천대유에 집결한 모양새인데요. 정 변호사님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아주 거물급들이 지금 고문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고문을 맡기 전에 화천대유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수사나 재판 등에 관여했다는 점이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대법원장 빼고는 다 계신 것 같아요. 일단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에 많이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작년에 이 지사 대법원 무죄 판결에 있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셨던 거고요. 그다음에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이 지사와 연수원 동기예요. 그다음에 초임 검사 때 이 지사가 이제 성남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셨는데 강찬우 검사 그 당시 검사도 성남지청 뭐 수원지검 이런 데서 근무를 많이 하다가 문제가 됐던 2015년 2월 달에 수원지방 그 검사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검사장을 했던 수원에서 그 인연이 더 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사실 들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의외 인물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인데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2015년 당시에 대검 차장을 하다가 연말에 검찰총장까지 올라가셨는데 그 전에 그 직전 보직이 뭐냐면은 중앙지검장이고 그 직전 보직이 수원지검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다음에 가장 관련이 깊은 분은 역시 박영수 전 특검인데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검사로 재직할 때 그 대검 중수부장도 하고 아주 이름이 높은 분이셨지만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박영수 특검이 지금도 모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계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법인의 소속 변호사들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이어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다 저기에 몰려 있을까? 화천대유 뭐 관련된 기사를 보면 직원들이 뭐 한 14명, 15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 말고도 더 변호사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고문이 직원보다 더 많은 회사 아닌가? 그다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화천대유의 고문단이 삼성보다도 더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삼성도 저런 식으로 고문단을 꾸릴 수 없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조금 지금 보는 화면을 다시 한번 보면 조금 전에 이재명 무죄 판결 관련해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고 그리고 당시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 이제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 역할을 했었죠. 네네. 근데 보면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박영수 전 특검이 이제 기소했던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최서원 씨를 기소했던 당사자고 또 반면에 이경재 변호사 지금 또 화천대유의 고문을 참여하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 최서원 씨를 변호했던 분이고 또 대당 로비 사건에서는 강찬호 전 수원지검장이 당시에 이제 수사 책임자였고 박영수 전 특검이 당시 남모 변호사가 비리를 저질렀을 때 그 변호인 역할을 했었고
그러니까 각종 사건에 지금 화천대유 고문단들이 다 엮여 있는 것 같아요. 저걸 정상적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PR을 가리지 않는 거죠. 남모 변호사가 구속 기소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검사장이 강찬우 검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사와 피고인이 같이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굉장히 어색하고 껄끄러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 저는 그 누구보다도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변호사님이 좀 연세가 있으시고 해가지고 네. 그 일반적인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경재 변호사까지도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가? 근데 이경재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본인이 2017년경부터 지금까지도 그냥 고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경재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냐면은 2014년도에 정윤회 씨 대리를 맡은 그런 변호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기사를 갖다 쭉 찾아봤더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와 동양이고 그래서 뭐 굉장히 가깝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14년도에는 민정비서관이었고 2015년도에는 민정수석이었는데 화천대유가 설립돼서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게 2015년이었으니까 참 이 회사는 정말로 대단한 역량을 가진 고문단을 꾸릴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것들이 정말로 그 법조계에서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 법조계 내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각종 사건에서 창과 방패 역할을 했던 법조인들이 다 이번에는 화천대유에 모이는 아주 납득하기 힘든 그런 결과다. 이렇게 지금 조금 전에 변호사님 얘기했는데 전직 검찰총장, 대법관에 이어서 각종 사건에 연루됐던 분들이 함께 화천대유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제 법사위에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법조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분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지금 선거를 한 160여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와 관련된 것이 선거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거의 영향 여부도 중요한 고려 요소이긴 하겠습니다만 실질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범계 장관은 대선의 영향 여부도 고려하겠지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이하게 법조인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분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됐는데 이 박범계 장관의 얘기를 염두에 두면 법조인들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화천대유 천화동인과 관련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호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고문들 말고도.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혹시 혐의가 있다면 밝혀져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변호사법 위반으로 지금 그 고발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없이 잘 그 해명이 돼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더 나아가 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러한 일들이 뭐 업무상 배임이나 여러 가지 혐의들이 혹시 밝혀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 지금 우리가 쭉 봤던 그런 고문 변호사들이 어떠한 그 어드바이스를 해줬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교사나 방조와 관련해 가지고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박범계 장관의 저 말씀은 제가 봤을 때 원칙론적으로는 아주 타당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특별검사 도입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특혜 의혹 문제에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입으로만 떳떳하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국회에 나와서 국민의 의혹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버티면 제2의 조국 사태를 겪게 될 것입니다.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위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조국 사태가 계속 연상되는 작동의 현실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네, 최 교수님 아무래도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지사도 많이 준비를 하고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는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수사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지금 보면 연관되면 아까 지금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예. 연관된 분 보면 이게 무슨 그 민주당 의원들과 관련된 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 국민의힘이나 그 전에 있었던 새누리당, 한나라당 관련된 분이 더 많이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물론 그분들이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남모 변호사라는 분도 지금 미국으로 출국을 하셨잖아요. 이분 같은 예. 경우도 2008년대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뭐 이분이 연관돼 있다는데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수사를 하다 보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이분 지금 그 남모 변호사는 물론 나중에 1심, 2심에서 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무죄 판결을 받을 때 재판장이 지금 현재 최재형 대선 후보잖아요. 그분이 재판장을 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물론 무죄 판결에 연관돼 있다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그런 의혹들을 다 제기한다고 하면 예. 그런 연관성을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어떤 걸로 갈지는 저는 예상이 불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건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연관된 게.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지만 다 그게 연관 없는 걸로 밝혀졌고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만약 국정감사 나가면 이런 부분들을 공개 안 하겠습니까? 국민의힘과 그전에 한나라당 그다음에 새누리당이 있었던 분들의 연관성을 막 제가 볼 때는 많이 얘기할 것 같고 본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이렇게 몰고 가는 것에 대한 정치 공세에 대한 비판도 할 것이고 그래서 물론 야당 의원들이 공격을 많이 하겠죠. 이 부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의사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은 어찌 보면 이 그 국정감사가 뭐 피해가 될 거냐 아니면 하나에 넘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냐는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저는 봐요. 또 국정감사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된다고 하면. 네. 그럼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반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국정감사가 오히려 이재명 지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민주당 경선 TV 토론에서도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대장동 의혹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이른바 명락 대전이라 불리는데 어제 가장 살벌했다는 그런 평가까지 나옵니다. 이 문제가 우리 민주당의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 정권 재창출의 꿈에 불안 요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으로 확실하게 이익을 챙겨서 시의 이익을 확보하는 걸 했는데 그게 이미 당시에 70%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잘했냐 못했냐를 제가 여쭙는 것이 아니고 토건비리다라는 것을 어떻게 모를 수 있었느냐 이걸 여쭙는 것입니다. 1억 원짜리 회사가 500억을 조달해서 투자한 다음에 250억을 남기면 이 50%입니까? 250입니까? 예,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마치 시험 보듯이 하는 것은 좀 이상하고요. 아니, 11만 배라고 주장하셨잖아요. 우리끼리 티격태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법대 나오셨잖아요. 이게 250배라고 본인이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11,000배라는 말을 11만 배라고 그러셨죠. 제가 뭐 얼마를 벌었으니 1,100배라는 얘기는 제가 했는데요. 그게 그 말 아닙니까? 아이고, 이제 이낙연, 이재명 후보 가운데 껴갖고 지금 싸늘합니다. 네, 오늘과 내일 있을 호남 대전을 앞두고 어제 더 격렬하게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까지 온라인 투표율을 보면 호남에서 다른 지역보다 투표율이 더 저조했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네. 이 상황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일단 지금 현재까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28만 5천 표 정도를 이제 획득을 했습니다. 전체의 한 53% 정도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17만 2천 표 정도 해서 32% 정도 이제 획득을 했는데 이번 이제 호남 선거인단이 20만 4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과연 그러면 얼마를 얻어야 되느냐 하면 결국 대충 50% 정도를 투표한다고 하면 결국 이재명 지사가 40% 정도 얻을 때 이낙연 후보가 한 12% 정도 많은 표를 얻어가야지만이 이 전세를 어느 정도 조금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호남 투표율이 오늘 아마 6시에 이제 일단 발표가 될 텐데요. 전남 쪽에 발표가 될 텐데 광주하고. 근데 문제는 이 투표율 전체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사실은 호남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왜 떨어질까? 사실 저는 이 영향이 있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만큼 이런 주제들이 실제로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그래서 아마 이재명, 이낙연 후보 캠프 측에서는 굉장히 지금 오늘 사이에 투표 동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표율이 높아야지만 일단 본인한테 유리하니까 투표율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고한 지지층만 투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어느 정도 조금의 왔다 갔다 하는 층들이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이런 현상이 비롯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번에 역전시키지 못하면
이제 경기도 서울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아마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우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10% 정도 더 얻어서 사실은 표를 역전시켜야 되고 여론조사상으로도 보면 지금 이낙연 후보 상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이제 호남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밀었던 게 일단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둘째, 그래도 일은 잘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여러 가지 이 형수 욕설이라든지 김부선 씨 문제라든지 많은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일은 잘한다는 것이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일을 잘한다는 이 원칙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과연 일을 잘하나? 왜 근데 7명이서 이 수천억을 가져간 동안 몰랐지? 이런 의문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게 혹여 본선에 가면 이게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문제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오늘의 투표 결과가 굉장히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호남 경선에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3위를 달리고 있는 추미애 전 장관이 얼마나 득표할 것이냐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어제 추 전 장관 이 전 대표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지금처럼 윤석열의 논리로 저를 공격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논리로 대장동 사건을 공격하시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청부고발 사건, 국기문란 사건은 뒤로 퇴장을 하고 이처럼 이 대장동 사건이 엄청나게 이렇게 이 언론에 증폭을 하고 있어요. 사안의 본질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뒤로 퇴장시킨 책임은 답변 시간 주십시오. 네, 후보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시간 주십시오. 제가 대장금 프로젝트를 설계를 했습니까? 결재를 했습니까? 유동규 임명을 했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추미애 후보께서 부르신다면 국민의힘을 공격하세요. 왜 저를 공격하십니까? 후보님 때문에 잘못된 지금 문화고요. 그건 호남에서 옳지가 않습니다. 투표율이 최저로 떨어졌어요. 사실과 역대 다릅니다. 최저입니다. 네, 최 교수님 앞서서 오늘이 민주당이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거듭 강조를 해주셨는데 추 전 장관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추 전 장관의 투표율도 사실은 관심사긴 해요. 2, 3위 싸움에서 사실 추 전 장관이 이제 좀 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번 그 호남 경선에서는 사실 1, 2위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추 전 장관하고 김두관 의원이 이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저렇게 네거티브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고발 사주 의혹이 완전히 묻혀버렸다. 추석 연휴 동안 그게 이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일정 부분 이제 그 지지층들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저 부분이 그 이재명 지사를 다시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물론 이낙연 후보의 지지가 일정 부분 올라온 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보다는 그러니까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일정 부분 올라왔지만 상승세가 이제 이재명 지사와 연관성이 전혀 나오지 않고 지금 다른 방향으로 방향이 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대장정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경쟁력이 있는 후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신뢰가 다시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예상했던 것, 즉 이낙연 후보의 추격세가 어느 정도 저는 정지됐다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하면 1, 2위가 바뀔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물론 이낙연 후보가 어느 정도까지 쫓아오느냐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줄이는 부분, 격차를 줄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겠지만 순위 자체를 바꿀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추미애 후보가 그러면 이낙연 후보를 저렇게 공격했을 때 지지층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겠느냐. 아까 이현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고관여층들이 만약 투표하고 저관여층이 투표를 안 한다고 하면 지지층이 투표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추미애 후보의 지지율도 일정 부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최지만 교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볼 때 1, 2 순위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개인적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오후 6시 바로 광주 전남 지역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에 앞서서 최근 여론조사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광주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42.3, 이낙연 39.8. 그야말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혁진 변호사님, 조금 전에 이현종 위원께서는 이 대장동 특혜 의혹이 여론조사 내지는 이 투표율, 권리당원이라든지 대의원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변호사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이게 대장동이 다른 것이 아닌 부동산 이슈라고 하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의식주에서 먹고 입고 하는 것들은 이제 문제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는 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불과 1, 2억이 없어가지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진짜 부지기수인데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 어떤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8,72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무려
1,007억을 벌었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같은 변호사인 저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2021년도에 대낮에 백주 대낮에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수긍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지사는 도덕성 문제를 떠나가지고 자타 공인 이제 나는 유능하다 이걸 다 인정을 했었던 것이고 네. 대표적인 업적이 대장동이고 내가 그렇게 해서 무려 5천억이라고 하는 돈을 벌어서 성남 시민들 1인당 얼마씩 내가 갖다 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 오셨는데 이 프레임이 깨져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민심이 싸늘히 식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호남 민심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오늘 6시 발표되는 전남, 광주의 어떤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야권 대선 경선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한랭킹입니다. 청약 통장과 검수 완박.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뿐 아니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역시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야의 유력 주자가 모두 직간접적으로 수사 대상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장동 특혜 의혹에 맞서서 고발 사주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수사 대상이 지금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일정을 고려해서 수사하는 건 아니냐 이런 또 국민적인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정치적인 유불리는 고려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단 수사가 시작된 이상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이 그 선거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지금 피의자로 입건됐는데 혐의점이 조금 더 확인되면 소환 조사 하실 거죠? 그 부분은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요. 네, 하종대 선임 기자 나오셨는데요. 김진욱 공수처장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든 여든 야든 반발이 상당할 텐데 과연 국민의힘 경선 전인 다음 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입니다. 하종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게 뭐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든 간에 상관없이 공수처는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사건은 실제로 이제 대검에서 그런 문건을 만든 적이 있는가, 그리고 만들었다면 누가 만들었느냐, 그리고 그걸 만들게 된 경위가 어떤 게 있느냐, 윤석열 당시의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서 한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서 한 거냐, 그리고 그게 어떻게 국민의힘에 전달된 것인가.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도 많지 않고요. 사실 사안도 매우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 말까지 제가 보기엔 열심히 하면 공수처가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거 상관없이 수사기관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만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네. 민주당이 관련 사건을 고발 사주 의혹으로 규정했다면 국민의힘은 제보 사주 의혹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 장면도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그 전 총장을 비롯한 여러 명을 이제 고발을 하자마자 공수처가 3일 만에 광속도로 입건을 했고요.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김용 의원실에 집행을 했습니다. 김용 의원은 피고발인 신분이나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지금 고발이 돼 있는데 이것도 빨리 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3일 만에 입건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3일이 지난 지가 오래됐거든요. 바로 이것이 불공정이라는 그런 시기. 저희가 고소고발장을 많이 봐도 어떤 고소고발장은 아주 구체적인 팩트가 아주 상세하게 잘 적시가 되어 있는 이제 고소고발장도 있고, 팩트 자체가 막연하게 돼 있고 자료도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은 기초조사하는데 시간이 다르게 걸린다. 기초조사 기간이 이 건이 4일이었으면 다른 건도 4일이어야 된다. 이렇게 산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 의원님, 네. 김진욱 공수처장의 답변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공수처라는 것이 발족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벌써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너무 많이 지금 사실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저는 과부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공수처에 계시는 분들이 김진욱 처장을 비롯해서 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대형 사건을 같은 경우는 이 수사의 어떤 맥을 짚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노하우가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공수처장, 차장 저는 결정적 패착이 격이 있다고 봅니다. 이 처장, 차장을 전부 다 판사 출신들로 임명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사의 어떤 경험과 실무를 익숙한 분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 수사라는 게 공수처 수사라는 게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두 개 사건의 프레임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적 시각에서는 보면 결국 왜 두 개 사건을 서로 다르게 수사하느냐 이렇게 제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수사 실무적으로 보면 두 개의 사건을 수사하는 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한쪽 사건은 이미 제보자와 증거가 있는 사건이고 한쪽은 그냥 의혹만 있는 사건이고 지금 뭐 김진욱 처장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게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또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가 않거든요. 아니 이것도 왜 한쪽만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공수처에 지금 수사가 밀려 있는 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거기에 지금 수사팀들 보면 검사들도 전부 다 사실은 이 검사 역할 한 분들이 몇 명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마 이 예정된 시간 내에 수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또 이게 손준성 검사라든지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대로 이걸 진술을 해주고 또 거기에 이제 휴대전화가 제대로 포렌식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윤석열 후보까지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벌써 그러면 다음 주 되면 그러니까 10월 10일 정도 되면 여당 후보가 결정이 되고 이제 11월 달 되면 야당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과연 그때까지 수사가 결정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네. 네. 대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 꼭 불편부당하게 실체 진실을 밝혀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야권 경선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제 토론회에서 한 발언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발언입니다. 저는 남의 공약을 좋다고 생각하면 뺏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약을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직접 주택 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오진 못했습니다만, 집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오히려. 네. 아니 한 번도 해본 적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네, 집이 없어서 주택 청약 통장을 만들지 않았다. 지금 이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민주당은 어제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죠. 화성에서 살다가 왔습니까? 대한민국 주택 정책에 대해서 뭐라도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는 옛 권력자 얘기처럼 황당한 얘기입니다. 집이 없어서 주택 청약을 못했다고 하는 잠꼬대 같은 소리도 하시고 공약 뺏기기에만 몰두하시던데 제발 낮술 먹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최지문 교수님, 집이 없어서 주택 청약을 통장을 만들지 못했다. 이 발언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주택 청약이라고 하는 건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가점을 받고 점수 많이 받아서 이제 주택을 분양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일반 국민들, 이 서민들은 다 알 겁니다. 저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서민 삶을 안 살아서 저러나 이런 이제 의문도 들 것이고 대통령 후보라는 분이 가장 서민들의 민감한 사안, 특히 집 구매와 관련된 집 구입과 관련된 내용들을 저러고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실망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설화에 휩쓸렸지 않습니까? 말을 실언을 여러 번 해서 후쿠시마 원전 문제로 부정식품 얘기도 그렇고 뭐 아프리카 노동 얘기도 그렇고 이런 얘기들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또 저런 발언을 하니까 정말 윤석열 후보가 준비가 돼 있는 후보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날 것이고 이 발언이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지금 윤석열 후보 본인의 공약을 윤석열 후보가 그거 가져간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논란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군필자에게 주택 가점 그렇죠. 5점을 주겠다 이 공약을 베꼈다 이런 논란이 있는 표절 거죠. 논란이 있었죠. 근데 이건 뭐 유승민 후보뿐만 아니라 원희룡 후보도 본인 뭐 공약 표절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저런 발언들 하나하나가 쌓이면 윤석열 후보가 정말 대선 후보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는 국민적 의심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되자 윤석열 전 총장 캠프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30대 중반의 직업을 가졌고 부모님 댁에 살다가 50세에 넘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주택 청약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또 직업상 여러 지역으로 번번이 이사 다녀야 했던 것도 신경을 쓰지 않은 이유다라고 덧붙였는데
의원님 어떻게 좀 해명이 되셨어요? 예전에 이제 대선 후보 TV 토론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이제 어떤 특정 후보가 버스 요금 얼마 하는지 아냐고 물어보니까 모르겠다고, 또 택시 기본 요금 얼마 하는지 물어보니 모르겠다고.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생활 환경에 따라서 택시를 한 번도 안 타보신 분도 있고 버스 요금도 전혀 내보신 적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경험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본인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법고시도 9번이나 이제 떨어졌고 8번이나 떨어졌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검사로 임명이 돼서 지방을 이제 다녔고 결혼을 하지 않아서, 만약 결혼을 했더라면 일찍 했더라면 뭐 당연히 청약통장 알죠. 왜냐하면 집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본인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부모님 댁에 있다가 이제 50세가 돼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부인이 이제 집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청약통장을 해야 될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아마 머릿속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약통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개념이 안 온 것 같아요. 문제는 또 청약통장이라는 건 아마 일반적인 서민들 같은 경우 다 아는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몰랐다는 것 자체는 저는 분명히 문제라 봅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예를 들어서 모든 것들이 대선 후보가 다 경험을 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군대에 면제된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국방정책 이야기할 수 없는 건가? 그럼 군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건가? 또 회사 경영하지 않은 분들은 기업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건가?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간접 경험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해 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청약통장을 안 넣었다고 해서 당신은 주택 정책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은 좀 너무 확대 해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패널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에게 또 다른 악재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래퍼 노엘이 무면허 운전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했다, 이런 사건이 알려지면서 아버지 장제원 의원을 향해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현재 윤석열 캠프의 종합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데요. 장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제원 의원의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한다,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장 의원이 아버지로서 그 책임이 없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노엘이 이런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자신감은 그의 아버지 장제원 의원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네. 하종대 기자. 예. 장 의원은 캠프에서 상황실장 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사의를 밝혔는데 윤 전 총장이 오히려 이를 반려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오히려 화살이 윤 전 총장한테 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걸 어떻게 상황실장의 아들의 문제를 후보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사실 이제 노엘 씨 같은 경우는 이미 만으로 21세거든요. 그리고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주운전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머리로 단속 공무원의 뭐를 들이받고 이렇게 하는 행동들, 이게 이제 사실 장제원 의원이 그 노엘 씨가 어렸을 때 훈육을 잘 못 시켜서 그런다, 그건 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제 성인이어서 자기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책임을 져야 하는 때인데, 아마도 제가 보기엔 장제원 의원 집에 가서 아들을 많이 혼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상황실장, 캠프의 상황실장에 저 아들이 저렇게 했다 해서 무슨 부정적,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저기를 사의를 표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바로 이제 사의를 반려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엘 씨, 앞으로 아버지의 이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마도 이번에 집행유예 기간에 이게 또 걸린 거거든요. 2년 전에도 음주운전하고 심지어 운전자 바꿔치기하고, 그래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왔거든요. 아마 이번에 다시 법원에 가게 되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교도소에 가가지고 스스로 많이 반성하고 아마 바꿔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재판 결과는 지켜봐야겠죠. 네. 예. 또 다른 대선 주자 홍준표 의원은 모교인 고려대학교를 찾아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다는 당내 비판을 의식한 듯 이런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민 입학 취소를 왜 민족고대에 여기서 주저하고 있느냐. 그 학생들이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는 거, 그거는 고려대학교답지 않다. 어떻게 자유정의 진리를 부르짖는 고려대학교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민족고대가 아니다. 사내 새끼가 어떻게 마누라 집어여놓고 작게는 지는 밖에서 이 트위터질하네요.
내가 그래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조국 일을 그래 경멸을 했는데 그걸 나한테 무슨 그거는 역선택이란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나를 밀어였는 건데 그 조국 수홍이라고 그러길래 그 한자가 좀 틀릴 것이다. 그 조나라 조자가 아니고 내 나라 조자라. 내 나라 지키는 그 홍준표가 그 뜻일 것이다. 나는 그 프레임에 갇히지도 않고 그거는 팩트가 다르기 때문에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홍 의원이 조국 수홍 논란에 강경 대응한 건 앞선 TV토론회에서 하태경 의원이 이 문제를 집요하게 공격했기 때문일 텐데요.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썸 탄다 그러죠. 아주 뭐 사이가 좋게 친하게 지낸다는 젊은이들의 언어인데 제가 놀란 게 조국 교수랑 요즘 썸 타고 계시더라고요. 조국 교수가 잘못됐습니까? 나는 잘못된 걸 보면 시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고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전 가족을 도려가는 수사는 없어요. 조국과 썸 타고 있는 게 또 있더라고요. 예, 정치 검찰 때문에 대한민국이 혼란스럽다. 그래서 검찰 수사권 폐지하고 보안 수사만 하게 하자. 근데 이게 조국의 검수완박이랑 똑같아요. 이게 평소 소신이에요? 검수완박이 평소 소신입니까? 대통령 요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 선거 공약에 만족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했어요? 지난 그럼- 대선 때도? 제가 그 거짓말이에요. 선거지. 거짓말 제가 지난번에 아니, 보니까 후보님. 한 적이 없어요. 아니, 후보님. 경찰 검찰 같이 주자고 했지. 하태경 후보님. 검찰 수사권 폐지한 적이 하자고 주자고. 잘못됐어요. 그거 내 7대 공약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굳이 검수완박 공약을 한 거는 계속 조국 지지하는 사람 그쪽에 좀 잘 보이려고 한 걸로 의심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네, 의원님 보신 홍 의원의 조국 수홍 검수완박 논란이 이제 어제 홍 의원의 모교 방문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참 저런 걸 보고 우리가 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보면 하태경 후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토론부터 두 번째까지 계속 물고 늘어진 데다가 이번 토론회 같은 경우는 또 검수완박 문제를 꺼냈는데 사실은 그렇죠. 예전 그 대통령 출마할 때는 그 공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홍 후보가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또 그걸 또 끄집어내서 없다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아마 네. 홍 후보 입장에서 보면 답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좀 잘못 깬 이 문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고대를 직접 방문해서 또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하는데 어쨌거나 저는 뭐 홍준표 후보가 이제 두 번의 TV 토론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좀 과실을 이제 좀 실패를 좀 많이 하고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했고 또 다 전화를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다음 토론에서도 또 이제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홍준표 후보가 좀 이 문제를 너무 좀 간과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 선거가 사실은 이루어지게 된 게 결국은 조국이라는 이 이슈는 결국 진보와 어떤 보수 아니면 친문과 아니면 반문 이걸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영린을 건드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인데 역시 참 대선 이 토론한 게 첫 번째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마지막 한 랭킹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한 랭킹, 세계를 열광시킨 오징어 게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인데요. 우선 어떤 드라마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저 상금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모두에게 공정한 게임을 위해서 게임 정보는 사전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5분 안에 술래의 눈을 피해 결승선에 들어오는 분들은 통과입니다. 그 옛날에 어릴 때 하던 거 말이에요? 이건 게임일 뿐입니다. 게임의 규칙만 잘 지키면 약속된 상금과 함께 무사히 이곳을 나가실 수 있습니다. 네, 하 기자 영상 함께 보셨는데 이 해당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게 이제 웹 드라마인데요. 전체 9부작 9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추석을 앞둔 17일에 개봉이 된 건데 넷플릭스에서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흘째인 20일 2위로 올라가더니 21일부터는 세계 1위로 이제 올라가서 나흘째 지금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 일본, 서독, 영국
모든 나라 43개국에서 1위로 올랐었습니다. 네. 지금 뭐 이렇게 많이 1위를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한 것도 처음인데요. 나흘째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처음이라고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상당 기간 1위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드라마가 흥행을 하면서 드라마 속 소품들도 같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소품들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건 달고나 뽑기 세트입니다. 이 키트인데 이것이 해외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 속에 이 달고나를 이렇게 뜯는 이게 하나의 게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에게 매우 생소할 텐데 이 문양을 만드는 키트들이 외국 사이트에서 아주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동대 기자, 예. 이거 말고도 지금 굉장히 많은 소품들이 네.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예. 저게 사실 456 저게 이제 그 주인공 이정재의 번호인데 번호군요. 예. 456명이 전체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마지막 우승할 경우에 456억을 얻게 되는데요. 저런 것들이 지금 그냥 웹사이트에서 아주 인기가 돼가지고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는 달고나 저거 자체가 우리나라 가격의 한 10배 정도로 팔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기에 있는 게임 6개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렸을 때 했던 게임들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전 세계에 알려지는 기회가 되고 또 저런 소품까지도 비싸게 팔려가지고 일석삼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실제로 말레이시아의 한 유튜버는 직접 이 달고나 만드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뭐 영상 저희가 준비를 해보긴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요즘 설탕 뽑기 보기 힘든데 말레이시아에서도 열풍이 좀 굉장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드라마가 이제 인기를 끌다 보니까 그 드라마에 나오는 여러 장면들이나 게임들을 따라하는 게 이제 하나의 뭐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의 한 유튜버 같은 경우에 저렇게 지금 직접 만드는 영상, 본인이 만들어서 직접 뽑기를 하는 것까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영상이요, 저 영상 하나가 19만 회를 조회를 했어요. 조회수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조회수를 가져온 거거든요. 네.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것이고 또 하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노래 있잖아요. 술래잡기 할 때 네. 원래 이게 첫 번째 게임에 등장하는 게 생존 게임에서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끝나고 노래 끝나고 움직이면 바로 이제 어려움을 그렇죠. 당하는 그런 그렇죠.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서 재현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얼마나 큰 인기를 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같은 아주 한국적인 그런 게임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상당히 아주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 열풍에 국내에서도 여러 패러디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의 패러디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같이 보시죠. 오징어 게임을 빗대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허경영 게임이라는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있는 내용처럼 아주 누름 간단하다. 부익분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허경영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내면의 미소를 찾아드리겠다 이러면서 허경영 게임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자신의 대선 공약 포스터까지 저렇게 지금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할 정도예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참 허경영 후보가 빠른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한 50% 이상 해서 이제 다 대통령이 되면 예. 뭐 저런 거 이제 게임할 필요 없다. 자기 돈 다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도 이 드라마를 한번 그냥 어떻게 처음 보기 시작했다가 결국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그만큼 이게 몰입도가 높고 왜 그러냐 하면 이 게임도 이제 우리가 옛날에 해봤던 게임이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투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자 독식의 사회라든지 또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치열한 생존 경쟁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세계인들의 코드에 상당히 맞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만큼 어떤 면에서 이 치열한 생존 속에서 결국 승자가 됐을 경우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허탈한 이런 또 이제 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만큼 우리의 전통적인 게임과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버무려서 우리 아주 재밌게 이제 표현을 했고 지금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도 이거를 이제 본인의 선거운동에 지금 쓰고 있는 것인데 아마 세계인들이 누구나 봐도 상당히 이제 공감을 갈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역시 우리의 전통적인 것들이 또 세계적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입히느냐 따라서 정말 전 세계의 이 넷플릭스 1위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BTS가 1등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네. 즉 우리나라가 만든 드라마가 세계인 전부 다가 1등으로 보면서
저게 공감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획기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하 기자,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좋은데 이 인기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예. 저게 이제 보면 주연을 맡은 이정재 씨가 저기에 나 여기 참여하고 싶다 하고 저 명함 속에 이제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그 전화번호가 실제로 경북 성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의 실제 전화번호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이제 워낙 17일 날 바로 개봉이 되자마자 그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화가 오고 있다는데 형 전화가 와가지고 나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 나도 빚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사실 그 전화번호 전화하더라도 전혀 안 됩니다.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짜고짜 전화해서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어. 하루에 너무 많이 전화가 오니까 이분이 24시간 동안 잠을 자기도 어렵고 지금 그런 상태라고 그래요. 그런데 영화사 측에서 지금 피해액으로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20년 이상 쓴 분이 이걸 가지고 주문도 받고 여러 가지 받아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이 오징어 게임이 인기가 지금 날이 갈수록 지금도 계속 식을 줄 모르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은데 이분 피해 결국은 전화번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 피해가 100만 원뿐이 안 될까? 저는 100만 원을 제안했다는데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게 드라마 속에 나온 번호가 실제 개인이 갖고 있는 번호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노출되는 번호는 촬영용 번호가 따로 있다면서요. 영화, 그러니까 영진이라고 있잖아요. 예, 영화진흥위원회. 네, 맞습니다. 영진에서 2011년부터 6개 회선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 이제 전화번호가 나와야 되잖아요. 실제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쓰지 않는 번호를 받아서 운영을 해요. 그 번호가 뭐냐면 유선전화는 서울 02로 시작하는 유선전화 2개 번호가 있고요. 영진에서 가지고 있는 게. 경기, 부산 각각 하나씩 유선전화 번호가 있고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번호 2개 회선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영화사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팀에서 요청을 해요. 내가 이번에 전화번호 쓰고 싶다 하면 이 번호를 받아 쓰면 돼요. 문제는 오징어 게임이 영화가 아니잖아요. 이 영진에서 활용하는 건 뭐냐면 극장 개봉용 영화 촬영에만 번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에는 사실 이런 번호가 없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번호를 쓰게 된 거고 저기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앞에 부분 010만 지웠어요. 사실은요, 010은 지워도 다들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뒤에 번호를 지워야 되거든요. 만약 지우려면 마지막 4개 번호를 지우면 사실은 피해를 안 받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앞에 010이란 번호를 지운들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010 앞에 번호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 수 있었는데 저런 번호를 이렇게 노출을 시켜서 문제가 발생한 건데 저는 제작진의 정말 큰 실수라고 생각해요. 실제 사용하고 있는 번호를 저렇게 올리게 되면 강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막 서로 사람들이 궁금해서 전화해보기도 하고 진짜 있는지 진짜 자기가 정말 힘든데 오징어 게임 참여하고 싶다고 전화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작진이 정말 큰 실수를 한 것이고 드라마 제작용으로 마련된 별도 전화가 없다고 하면 아예 뒷번호를 지우는 게 맞다. 앞에 010을 노출시키고 근데 반대로 010을 지우고 뒤에 번호를 노출시키면 그건 누구나 추측 가능한 번호이기 때문에 저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문학의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새롭게 준비한 코너 올바른 우리말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스포츠 용어가 어려워요. K리그 수원이 영건을 앞세워 주말 인천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K리그 수원이 유망주들을 앞세워 주말 인천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한국 야구의 영건의 전성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야구의 유망주들의 전성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후반 인저리 타임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KT 위즈의 고영표가 올 시즌 15번째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시즌 9승을 수확했습니다. KT 위즈의 고영표가 올 시즌 15번째 선발 쾌투를 하며 시즌 9승을 수확했습니다. 알쏭달쏭 스포츠 용어 더 쉽게 써보아요.
네, 신압으로 우리말 시작합니다. 이현용 기자 나오셨는데 오늘의 열쇠맛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열쇠말은 전문 분야입니다. 우리 각 사회 전문 분야에서는 이 유래면이나 이 학문적 또는 이 관습적으로 좀 굳어져서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이 전문 분야, 이 전문 용어를 우리말로 풀었어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고 이해도 또한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 분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특히 국내 스포츠 현장에서 이 빈번히 사용되는 영어식 표현 그리고 일본식 표현, 콩글리시 용어들이 이 표준어처럼 광범위하게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 스포츠 용어들 정리해봤는데요. 선수들의 주요 훈련 근거지로 불리는 베이스 캠프는 주 훈련장으로, 또 정규 경기 시간 외에 추가되는 인저리 타임은 추가 시간으로 자신의 능력 이상을 보이려다 실수할 때 쓰이는 오버페이스는 무리하다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경기 중계 방송 중에 자주 쓰이는 용어들을 우리말로 순화시키는 일이겠죠. 그렇죠. 네, 농구 경기 예를 들어볼까요? 이 다음 보이는 문장에서 벌써 새 단어나 순화시킬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리바운드는 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백보드 등에 맞고 튀어나오는 공을, 또 원맨 속공 찬스는 단독 속공 기회로, 또 레이업은 골 가까이에서 손바닥에 공을 올려서 가볍게 던져 넣는 슛을 뜻하니까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좀 순화해서 표현하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야구 종목은요,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또 일본식 한자의 잔재가 남아 있는데요. 이 최근 몇 년간에는 야구용어위원회가 이를 좀 바로잡기 시작해서 방어율은 이 평균 자책점으로, 원정 경기는 방문 경기로 표현하고 있지만요. 네. 네, 문제는 아직도 영어식 표현이 잘못 좀 섞여 있어서 이 사용되는 용어, 이 대표 용어들도 있는데요. 바로 톱 타자입니다. 이 말 역시 영어와 한국어의 혼용 단어로서 이 올바른 영어 표현은 리드 오프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순화해서 선두 타자로 순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순화하기 어려운 용어들도 사실은 있지만요. 이 올바른 스포츠 용어 정착이 있고 또 스포츠의 대중화, 또 스포츠를 세계화하는 데도 좀 연결이 되는 만큼 우리말로 가꾸는 노력 계속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현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